45장 들의 전투에 관하여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투에 관한 에세이기 때문에 혹시 좀 주제가 낯설어서 좀 재미가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도표를 보면서 또 읽다 보면 몽테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재미가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종교전쟁은 1562년에서 98년 사이에 벌어졌는데 신교와 구교 간의 첫 전투는 그 드레 전투라는 겁니다. 이 드레는 오늘날 그 파리에서 베르사유를 지나서 서쪽으로 가다 보면 있는 도시인데 1562년 12월 9일에 가톨릭 군대와 위그노 군대가 격돌하여 가톨릭 군대가 승리를 한 그러한 전투가 되겠습니다. 종교전쟁의 전체 맥락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첫 번째 사건은 1562년 3월 1일 날 이 바시 학살이라고 하는 건데 기즈공의 군대가 창고에 모여있던 위그노를 습격을 해서 174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양측의 이제 긴장이 높아지더니 12월에 양측이 이제 드레에 집결을 해서 전투를 벌이죠.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기 때문에 이 인터넷을 보면 이 전투에 대한 정보가 여러 가지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측에서는 주요 지휘관이 안드 몽모랑 씨와 프랑스와드 기즈, 자크 드 생탕트레라는 이 사람들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안드 몽모랑 씨 원수는 포로가 됐고 그 다음에 자크 드 생탕트레는 전사를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력은 한 18,000명 정도 됐었고 대포는 22문, 전사는 3,800명이 죽었죠. 반면에 신교 측은 그 루이드 꽁데라는 라는 사람이 지휘를 했는데 포로가 됐고 가스파르드 꼴리니가 역시 지휘관이었습니다. 병력은 13,000명 정도였고 대포는 5문, 전사는 4,500명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톨릭 측이 좀 우세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본문에 나왔듯이 안드 몽모랑 씨와 루이드 꽁데와 같이 양측의 지휘관들이 포로가 되는 이러한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1562년에 이 전투의 이 상황도를 나타내고 있는 이 그림입니다. 이걸 좀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그 당시에 전투 과정을 묘사한 그림도 있고 병력 배치도도 지금 있는데 이걸 좀 보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좀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배치도를 보면 이쪽 위쪽이 이제 그 가톨릭 군대가 되겠고 아래쪽이 이제 신교 부대 배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쪽 위에 있는 동네는 이제 니즈망이라는 동네고 아래쪽은 이제 마르빌 또 앵베르네 이런 도시가 이렇게 있었고 여기에 이제 에피네 그다음에 블랭빌 이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우익 그러니까 가톨릭 군대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에 기지공의 군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요때 요 붉은색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이 기지공이 있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몽모랑시 원수는 이 오른쪽 그림으로 보면 오른쪽이지만 군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좌익이죠. 좌익에 이제 여기에 이제 몽모랑시가 위치해 있었고 신교 측은 이제 왼쪽으로 이제 꽁대공이 이렇게 있었고 이쪽에는 이제 꼴리니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신교 측이 굉장히 우세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되자마자 가톨릭 측의 이제 몽모랑시 대원수가 포로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신교가 굉장히 좀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느껴졌죠. 그랬는데 이제 한 1시간 반쯤 정도 이제 흘렀을 때 이제 보니까 이때 이제 신교 군대의 일부분이 저쪽 니즈망까지 갈 정도로 상당히 많이 진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교가 거의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이쪽에서 이제 가톨릭 군대의 물품을 갖다 노략질을 하고 있을 때 이때 이제 여기에 있던 기지공이 드디어 이제 이 깊숙이 들어가 있는 신교 측의 후방을 공격을 하면서 전세가 역전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공격을 받은 신교 측이 숲으로 흩어지면서 이제 이쪽에 있는 신교 측의 이제 꽁대공도 가톨릭 측의 포로가 되면서 전투는 결과적으로 가톨릭이 우세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전투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에세이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본문의 주석에 보면은 몽모랑씨가 프랑스와드 기지공에게 생포당했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거는 오류죠. 이 몽모랑씨와 기지공은 이제 같은 편이기 때문에 이 몽모랑씨가 신교 측에 생포당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몽테뉴가 말한 그 희귀한 일이라는 것은 양측 모두 사령관이 생포되는 사건을 겪은 것을 아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전투에서 사령관이 생포되는 경우도 상당히 드물지만 더군다나 상대방의 사령관을 각각 사로잡는 경우는 정말로 희귀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문제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기지공의 행동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교 군대가 처음부터 승기를 잡아갖고 계속 전진을 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더군다나 이제 대원수가 포로가 된 마당이라면 이쪽에 있는 기지공이 즉시 원수를 돕기 위해 오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바로 이렇게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하게끔 막는 것이 일반적인데 기지공 같은 경우에는 적들이 자기네 진영으로 깊숙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후위를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이 전투에서 이겼기 때문에 기지공이 나름대로 전략을 나름대로 잘 세웠다라고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만약에 전투에서 졌다면 기지공은 전투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그런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논란이 이제 있는데 몽테뉴는 이제 이런 것이 기지공이 어떤 용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판단력이 결함이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중간에 어설프게 공격을 하는 것보다는 적이 완전히 방심하고 있을 때 후위를 공격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훨씬 더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린 거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지공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반면에 몽테뉴는 좀 더 기지공의 행동에 대해서 두둔을 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이제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거하고 비슷한 사례를 역사에서 끌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만티네이아 전투라는 건데 만투네이아 전투는 이제 필로포이멘이라는 장수와 마카니다스라는 장수가 맞서 싸웠던 그러한 전투입니다. 이 만티네이아에서는 여러 역사적인 전투가 벌어졌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원전 207년에 벌어진 그러한 전투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마케도니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였는데 마케도니아 전쟁은 로마 공화정, 아나톨리아 동맹, 스파르타, 엘리스, 메세니아 등이 이제 한편을 하고 마케도니아와 이제 아카이아 동맹이 이제 한편을 해서 싸웠던 그러한 전쟁입니다. 이때 이제 필로포이멘이라는 사람은 아카이아 동맹, 그러니까 펠로폰네소스 반도 중부와 북쪽의 폴리스들의 연합이 바로 이 아카이아 동맹인데 이러한 아카이아 동맹을 지휘를 했고 마카니다스는 이제 스파르타의 참주로 전투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만티네이아 전투에 대해서는 이제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과 폴리비우스의 역사를 참고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등장하는 이 필로포이멘이라는 사람은 메갈로폴리스 출신이고 아주 철학에 능통했다고 합니다. 또 군사 전술에 아주 관심이 많아서 책에 등장하는 어떤 지형이나 강의 방향들이 있으면 일일이 관찰을 하고 군사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을 정도로 상당히 좀 훌륭한 군사 지도자였는데 실제로 이 만티네이아 전투 이전에도 필로포이멘은 여러 전투에 참여를 해서 경험을 쌓고 그 아카이아 군이 좀 약간 좀 허술했는데 강력한 군대를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병사들의 무기를 갖다가 개선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사치를 금하고 좀 이렇게 검소하게 복장을 한다든지 해서 용맹성과 사기를 돋우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필로포이멘 같은 경우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군사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관련된 내용을 제 나름대로 전개도를 한번 그려봤는데 여기가 이제 만티네이아 평원이고 이쪽이 이제 스파르타군이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었고 이쪽이 이렇게 아카이아군이 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쪽에 기병대, 그다음 방진이 있고 용병이 있고 연합병력 여러 이제 도시로부터 연합병력이 이렇게 있었고 이 알레시온 산이라는 위쪽에 숲 이쪽 산 위쪽으로 이제 경기병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고요. 스파르타군은 이쪽에 이제 방진이 있었고 용병을 이쪽에 이렇게 배치를 했고 이 둘 사이에는 그 개울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문헌에는 물이 있었다 그러고 어떤 문헌에는 이제 물이 없이 여기가 이제 말라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먼저 이 만티네이아 전투는 그 스파르타의 참주인 그 마카니다스가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패권을 노리고 만티네이아에 침입을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다가 그 스파르타군이 이제 이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그 타렌투민 부대와 아카이아 경무장 부대를 먼저 공격하면서 기세를 올렸죠. 그래서 이제 용병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공격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카이아 군의 이제 용병들이 이제 스파르타군이 이제 밀고 들어오니까 도망을 갔죠. 이쪽에 이제 좌익이 무너지면서 도망을 가니까 이 스파르타 군의 이제 이 용병들이 여기서 이제 이 아카이아 군을 쫓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주요한 지휘관들이 이때 이 추격전에 같이 가면서 지휘관들이 대거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쪽에 있던 이제 스파르타군은 자기들 지휘관이 이렇게 패주하는 적들을 쫓아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심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이제 필로포이멘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이제 바로 공격을 하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방진이 이쪽에 있던 스파르타 군 방진이 지휘관들이 없는 상태지만 나름대로 이제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앞으로 조금씩 이제 나오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이쪽에 이제 개울에 물이 없어갖고 방진이 이 개울가에 이제 이제 건너기 위해서 움푹한 이 부분을 갖다가 들어가서 이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다고 하죠. 그때 이제 기회를 노리고 있던 그런 필로포이멘이 이제 드디어 명령을 내려서 여기에 있는 방진을 갖다가 완전히 괴멸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방진이 지휘관이 없었기 때문에 개울에서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면서 상당히 그 많은 수가 전사를 했다고 하죠. 그랬더니 이제 이 소식을 뒤늦게 들은 이 스파르타 군의 이제 지휘관들이 추격전에서 몸을 돌려갖고 이제 불이 나게 다시 이제 자기네 진영으로 오게 됐다고 하죠. 이럴 때 이제 필로포이멘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기에 이제 추격전에서 돌아오는 마카니다스를 마주하면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때 이 마카니다스가 이제 개울을 뛰어넘기 위해서 이제 폴짝하고 뛰었는데 말이 채 이 개울을 갖다가 다 건너지 못하고 뒷발이 빠지는 바람에 어정쩡한 상태에서 결국은 이제 창에 맞아서 죽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최강을 자랑하는 스파르타 군이 아카이아 군한테 이제 무너지는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를 가만히 보면 필로포이멘 같은 경우에는 이 상대방이 추격전에서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아군이 지금 패주하는 것을 갖다 계속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이 허술한 틈을 타서 공격을 한 거죠. 필로포이멘의 이러한 안티네이아 전투와 아까 언급이 되었던 그 둘의 전투는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군이 지금 한쪽에서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술적인 차원에서 약간 기다렸다가 상황을 봐갖고 이제 뒤늦게 명령을 내린 바로 이러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몽테뉴는 역사에서 이런 만티네이아 전투를 가지고 와서 드레 전투에서 드기즈공이 보여준 그러한 전술은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체면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개인적인 뭐 이익, 어떻게 보면 이제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어차피 질 전투인데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얘기만 들어도 욕을 먹지 않을 테니까 뭐 이러한 것 때문에 중간에 그냥 어설프게 공격을 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전술적인 어떤 그 가치를 따져서 적기를 찾기 위해서 후퇴하는 그러한 적을 후위에서 공격을 하는 이러한 전술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드레 전투에서의 드기즈공의 이러한 행동은 나름대로 좀 인정해 줄 만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은 그 코로네이아 전투죠. 이 코로네이아 전투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전투는 이제 스파르타의 아게실라우스라는 사람이 참전을 했고, 스파르타 및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반스파르타 동맹 세력 간의 전투였죠. 전투에 관련해서는 이제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아게실라우스 전하고 크세노폰의 헬레니카에서도 동일하게 이 전투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크세노폰의 헬레니카에서는 조금 더 객관적인 그러한 자료를 취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본문의 내용을 나름대로 이제 도표로 제가 그려본 겁니다. 자, 여기 헬리콘 산이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있고 테바인 부대와 아르고스인 부대가 이제 한편으로 되어 있었죠. 우익은 이 테바인 부대, 그 다음에 좌익은 아르고스 부대가 이렇게 포진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그 오르코 메노스인 부대가 좌익이었고, 그 다음 스파르타 부대, 아게실라우스가 지휘를 하고 있는 부대가 오른쪽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제 공격이 시작이 되니까 그 아르고스인 부대가 먼저 도망을 갔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자기들이 맡아야 되는 부대가 그리스 최강의 부대인 스파르타 부대였기 때문에 아마 겁을 낳는 것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고스 부대가 이제 먼저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스파르타 이 부대가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뭐 아게실라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부하 장수들이 막 축하를 건네면서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테바인 부대가 나름대로 선전을 해서 이제 왼쪽에서부터 이제 돌파를 해갖고 이쪽 뒤쪽에 이 보급품이 있는 데까지 진군을 했다고 하죠. 이제 이런 소식을 이제 들은 이제 스파르타 부대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었고 테바인 부대는 이제 여기까지 왔다가 지금 보니까 아르고스인 부대가 이제 후퇴를 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우리도 그러면 그 아르고스인 부대하고 합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돌이켜갖고 자신들의 위치로 되돌아가려고 이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돌이켜갖고 이제 가고 있는데 이때 이제 아게실라우스는 앞에서 봤던 두 전투하고는 달리 이제 정면 승부를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테바인 부대가 돌이켜갖고 후퇴를 하려고 하는 것을 아게실라우스의 지휘 아래 스파르타 부대가 정면으로 충돌을 했죠. 아게실라우스가 이제 여기서 이제 부상을 입고 결국은 이제 자기네 진영으로 끌려가면서 하는 말이 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테바인 부대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둬라라고 해서 테바인 부대가 이렇게 스파르타부인 부대를 지나갔고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죠. 자, 아게실라우스의 사례는 앞에 이 두 경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게실라우스 입장에서는 전술적인 어떤 가치를 따지는 것보다는 나는 이렇게 도망을 가는 부대를 뒤에서 공격하는 부도덕한 짓을 하지 않겠다. 나는 늘 전투라는 것은 정면 승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어디까지나 도덕적인 신념을 갖고 이러한 전투의 어떤 신사도를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정면 충돌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아게실라우스가 이렇게 정면 충돌을 하게 된 것은 전술적인 차원인 것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휘관으로서의 어떤 자존심 이런 걸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전투를 벌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몽테뉴가 판단을 할 때는 아게실라우스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모두의 목표 달성을 위했다기보다는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이익이나 어떤 고집을 이제 고수했기 때문에 결국은 전투에서 졌고 본인도 이제 굉장히 부상을 당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몽테뉴의 결론은 이겁니다. 공동체 모두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사사로운 이익이나 고집을 잠시 내려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 새 전투를 바라보는 몽테뉴의 시각이죠. 그래서 이제 몽테뉴가 판단을 할 때는 그 1차적으로는 아마 이 드레 전투에 대해서 드기즈공에 대해서 이제 가해지는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을 말해야겠다라는 것도 한 가지 목표가 있었을 거고 이 또 한 가지는 종교적인 어떤 독선이 분란을 일으키는 시대를 고민하는 가운데 이렇게 우리 모두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판단하기보다는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이익이나 아니면 가치관 또 자신이 지향하는 바를 지나치게 고집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의 어떤
관련된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이러한 내용을 다루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당시의 사안에 대한 자기 나름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있지만 또 이 에세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몽테뉴의 기본적인 생각에 비춰 본다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올바를 판단을 하는 그러한 덕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좀 근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45장 에세이의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